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원교회사 연구소 2월 동호회 모임에서 하는 동호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격동기라 할 수 있는 그 현대사, 특히 이제 개항기에서 구원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천주교회가 이른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천주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간에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천주교회에서 하나님 획기라 할 수 있는 해가 바로 이제 1886년. 얘가 바로 이제 당시에 조선과 프랑스 정부 간의 이제 조약이죠. 이 외교 조약이 이제 이른바 조불 수호 통상 조기라고 불려지는 조선과 프랑스의 조약을 맺음으로써 정식으로 프랑스와 조선이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사실상 프랑스 국민이었던 선교사들이 남들의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제 이른바 서세 동종, 그러니까 서양의 제국주의가 동아시아 쪽으로 진출도 침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동아시아 국가와 이제 이런 서양 제국과 맺은 조약들은 불평등 조약, 서로 평등한 조약은 아니죠. 불평등한 조약인데, 불평등 조약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치해법권 조약입니다. 즉, 서양의 이제 국민들은 동아시아, 조선 같은 데 와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조선에 이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프랑스의 공사관이라든가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치해법권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에서 선교사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잡아다가 형벌을 주는 이런 것이 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호조라고 해서 이제 나왔죠. 이른바 이제 여행 허가권, 요즘 여권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 호조를 갖게 되면은 조선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주는 그런 말미암아 이제 조선 선교사들이 조선 내지를 합법적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데, 요 이제 조불조약을 맺은 과정이 좀 남다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른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이제 나라와의 조약을 맺을 때는 이 선교사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개신교의 국가였던 영국이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앞세우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 즉 무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선교사 문제를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가 될 뿐이지 선교사를 이제 국한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른바 이제 종교 보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랑스의 외교 정책으로 아예 이제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을 보호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공식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다른 나라, 즉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이 선교사 문제를 항상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집요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대 국경조약 당시에 프랑스도 중국과 청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도 이 선교사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조약상 이제 맺게 됨으로써 중국 같은 경우 1860년대 이후에는 완벽하게 신앙의 자유와 선교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과 프랑스가 이제 조약을 맺을 때도 역시 프랑스에서는 이 종교 보호라는 외교 정책에 따라서 조선 정부한테 선교사 보호를 요구하게 됐죠. 하지만 조선 정부는 그때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천주교 금지 정책을 이제 국부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서양과의 이제 외교적 관계들은 통상조약을 하더라도 서양의 종교를 정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원래는 1881년 2년부터 이제 조약을 이제 맺으려 했는데 그 당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조약이 체결이 안 되고 86년도 가서야 조약이 체결되는데, 사실 이때부터 이미 프랑스 선교사와 프랑스 외교관 간에 밀접하게 협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들과 만나서 협약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의논하게 되고, 그래서 86년 당시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약간의 표현을 애들러서 표현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에 들어가서 이때면 전통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을 학습하고 배우고 또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역시 가르칠 필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의미, 학습, 이 배운다는 학습과 교회란 두 가지 용어를 삽입을 합니다. 즉 이게 여러 가지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해요. 이런 조항을 말미암아서 이 조항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 조선인 상대로 선교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조선에도 이 의미를 알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처음에 이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거 못 넣겠다. 또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한 5주차 되는 순간에 조선에서 그럼 좋다라고 해서 이제 이 용어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마도 이 고종, 당시 젊은 고종이 이 교회라는 조항에 대해서 넣어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준 것 같다. 이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냥 이제 이거 안 된다라고 했다가 왕이 보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급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걸 봐서는 아마 당시 외국과의 이제 통상 조약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고종이 프랑스의 조약을 이제 맺는 데 있어서 영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입됨으로써 이 조불 조약이 선교사들의 이른바 이제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됐다. 다만 아직까지는 일반 신자들의 신앙의 자유는 허락된 건 아니다. 그래서 아주 묘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외국인 프랑스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허용이 되지만 조선 신자들이 믿는 것은 법적으로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거 1886년 당시에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호조약을 맺은 다음에 프랑스 공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는 이거보다 좀 늦은 1886년에 와서 88년에 와서 프랑스 공사관이 서울에 주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1906년 그러니까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이제 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국계 박탈을 내서 공사 철수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약 10몇 년이죠. 한 12년, 18년 동안이 이른바 프랑스 공사가 우리가 주재하게 되고 프랑스 공사와도 프랑스 선교사들, 프랑스 선교사들과의 간의 협조 관계 속에서 천주교 가톨릭 교회가 조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항기의 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라이방 정교에서는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96년부터는 드디어 방위사제, 즉 조선인 사제들도 이제 배출하게 된다. 제가 이제 각 주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저번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페낭 신학교에 80년대부터 이제 보냈지만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 풍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계속 아프고 해서 사실상 철수하고 대신 1885년에 부원골에 신학교를 만들었다가 그것이 87년도에 서울로 올라와서 용산에 있는 예수성심학교를 개설함으로써 거기서 페낭시학교 유학생들과 새로 뽑은 사람들이 같이 교육을 시켜서 드디어 1896년에 3명의 신부님이 최초는 아니죠. 두 번째긴 하지만 예수신학교로 봐서는 첫 번째 신학생 졸업생이 이때 나온다. 이분이 바로 이제 미리네에 사모하셨던 강도영 신부님이라든가 풍소원에 사모하셨던 그다음에 정교화 신부님 바로 이때 그다음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강성사 신부님 이 세 분이 페낭신학교 출신이자 또 용산신학교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졸업해서 신고됐다라고 해서 방위사제로 이때부터 배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당시에 이제 1886년 요 당시는 블랑 주교님이 이제 제 7대 이제 대목구장 6대인가? 이제 4대, 5대, 6대, 7대 대목구장으로 이제 오시는데 이 블랑 주교님이 당시에 이미 대박기 이후에 파괴됐던 교전들 다시 이제 부흥을 시키고 다시 이제 재조직을 하고 교직을 하고 동시에 종교를 하기 위해서 종교학에 한 일종의 이제 전문가들 양성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회장들을 이제 따로 학교를 서울에 세워서 전국에 있는 이제 신부님들한테 추천받아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파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봉고를 받는 종교회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국에 퍼지면서 많은 이제 숨어 살던 이제 원래 친자들을 찾아내고 또
비신자들한테 천주교 복음을 전파해서 입교시키는 역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삼지였다. 그래서 선교사, 또 방위사제, 그 다음에 정교회장들 중심으로 해서 전국각지에 교우촌들을 다시 세우고 공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했던 문당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제 카톨릭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 이제 80년대 이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자 수도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원래 이제 1866년 이전에 23,000명까지 이제 신자였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거의 보고로 23,000명 수준이었다. 이 중에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밖에 때 실행되거나 이제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숨어 살아서 이제 흩어졌다가 76년에 신부님들이 다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점차 복원이 되다가 이것이 1880년대 이후 이제 점차 이제 급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1890년대 이후 들어가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894년에 드디어 23,000명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교세를 회복하게 되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매해마다 1,000명 이상의 이제 신입 이제 세례자를 나올 정도로 크게 이제 성장했다. 그래서 1903년에 가면 거의 피크, 이제 성인 세례자가 8,000명이 이를 정도로 거의 피크에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1890년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한 10년 정도가 이 당시 개항기 당시에 최고의 어떤 종교의 이제 활성됐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1911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 이제 대목구 또는 이제 한국 대목구죠. 대한제국은 이거를 두 개로 분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은 당시에 이제 서울이 이제 중심이었죠. 근데 이 전라도와 이제 경상도 지역을, 그다음에 제주도까지 포함한 이 지역을 나눠서 대구에다가 주기자를 세워서 이른바 이제 대구 대목구죠. 지금은 이제 대구 대교구 되는 것을 1911년에 이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역시 팔해방 정교회 드망정 이제 주교님이 여기에 이제 착장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100년의 역사를 이제 자랑하는 대구 대목구가 이때부터 이제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조선은 약간 이때는 전국 이제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뭐 함경도, 그다음에 이제 평안도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른바 간도 지역까지도, 왜냐면 간도 지역 많은 사람이 이주했으니까 간도 지역까지도 선거사들을 파괴함으로써 빌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선 대목구에 이제 관할하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 물론 이제 원래 이 연면 지역은 이 만주 대목구에서 가야지 북만주 대목구의 소속인데, 거기 역시 팔해방 정교회 소속입니다. 거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제 그래서 조선 이제 대목구가 대구 대목구와 서울 대목구가 갈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지금 연변 길림 지역까지도 조선 대목구가 관할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베네딕트 회가 이쪽 연변을 이제 나중에 관장이 되죠. 함경도 같이. 그 기원이 사실상 팔해방 종교회가 기림 지역까지도 이제 관할했기 때문에 나중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 대목구 또는 한국 대목구가 개항기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연변까지도 확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박해 시기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박해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다가 이제 본당을 설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앙의 선교 자유가 확보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당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본당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역시 이제 명동이죠. 지금의 명동, 종현, 이제 서울 대교구에 교구에 있는 명동 지역이 바로 이제 최초의 본당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이제 서양식 성당 건물도 이 당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이제 집에다가 몰래 이제 주교님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몰래 이제 미사도 보고 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가 이 땅에 정식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성당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1892년에 이제 약천분당이죠. 지금의 중림동. 이게 최초의 서양식 성당 건물인 바로 중림동. 이게 화재로 이제 불행히도 이제 크게 불이 났다가 지금 다시 복원을 했겠지만,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것이 그 다음이 이제 98년도에 그 명동 대성당이죠. 그래서 지금 명동에서 지금도 이제 그 명맥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해 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세월이 워낙 많이 흐르니까 여러 가지 부식된 점도 많고 해서 벽돌을 다시 교체하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동 성당이 더 오랫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공사했는데, 바로 이러한 성당들이 이 당시에 이제 브랑 주교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텔 주교님 당시에 세워지게 됐고, 명동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성당 건립하는데 다수의 이제 정부 관료들까지 와서 축하식을 보낼 정도로 천주교 위상이 이제 달라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당들이 1911년 대구가 갈라지기 전까지 총 58개의 본당이 전국 각지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없어지는 성당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특히 뭐 주교 성당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유서 깊은 성당들이 이 당시에 세워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교구 지역에도 이 당시에 5개 본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이제 수원교구 본당은 88년 세워진 왕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리네, 그 다음에 하우연, 그 다음에 안성, 그 다음에 용문이 1908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5개 본당이 11년, 그러니까 대교구 전까지 세워진 본당, 이것이 지금도 이제 그 본당으로 민회는 이제 성교되어 있지만 본당이 되어 있고, 모든 수원교구 본당들, 대구의 본당들의 그 어머니 성당들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성당들이 이 당시에 세워지게 됐다라고 이제. 용문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용문 어디 있는 거예요? 용문 이제 양평에 있는 거예요. 양평. 예, 용문. 그게 먼저예요? 저기 아니에요? 청소년 쪽에 있는 그런 거지? 풍로성당은 강원도 원주 쪽이고요. 수원교구는 수원교구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은 부원골이 있거든요. 부원골도 시학교가 있었지만 시학교 동시에 본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원골 성당이 너무 좁고 외진이니까 이게 충청도에 있는 장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사실 장원 성당이 부원골 성당이 후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충청도이기 때문에 이걸 본당으로도 좀 약간 이제 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 5개 이제 물론 풍선도 이제 왕림과 같은 시기에 이제 설정이 됐어요. 이게 유서 깊은 성당이죠. 특히 풍선 같은 경우는 그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이 가셨던 곳이니까. 그리고 한국 신님이 성당을 지은 곳이에요. 그 신녀들을 모아서 벽돌을 직접 부어서 이제 성당을 했던 바로 유서 깊은 곳인데, 바로 이런 것이 이 당시에 세워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성당을 세워진 곳이 유서 깊은 교우촌, 공서 건물에 세워진 곳도 많지만, 일부러 당시의 개항기 이후에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심지역, 특히 이제 뭐 가명이 있던 도심지역이라든가 개항장의 성당을 신여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러 짓게 됩니다. 장래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천 제물포에 성당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대구라든가 이런 데 세워지게 되는데, 수원교구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 왕림이나 미래 같은 경우는 밖에 시계도 이름 나올 정도 유서 깊은 성당이잖아요. 거기 공소인데 여기서 세워진 경우고, 하우연 같은 경우는, 하우의 용문 같은 경우는 하우연은 밖에 시기 때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우연은 개항 이후에 특히 발전했던 공소거든요. 새로. 용문도 마찬가지고. 여기 세워진 곳이고, 안성만은 원래는 여기는 공소가 아무도 없던 곳이에요. 근데 일부러 안성이 당시에 그 교통과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부러 도시에다가 이쪽에 알바피처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성보다 처음에는 성당 주변 신자들이 몇 명 없었어요. 나머지 다 이제 공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의 어떤 발전을 받게 했기 때문에 안성문당을 세웠고, 실제로 안성문당이 그 뒤에 안성지역이나 평택지역의 기본 중심지로서 발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였다. 그리고 사실 수원도 일찍부터 거기다 본당을 세우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힘들어서 20년대에 가서야 이제 북수원 지금 성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시 이제 그 교회에서도 유서 깊은 교우촌뿐만 아니라 이런 도심지라든가 이런 중심지에서도 성당을 세워서 장차 미래의 어떤 그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고, 실제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까 성당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서양식 성당들, 이른바 고딕체라든가 고딕 양식 또는 로마식 양식의 성당들을 지음으로써
보통 사람들한테는 서양식 건물이라는 것 자체에서 남들 문화적 충격을 주는 이제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그 여러 사람들 한옥 건물을 이제 인수해서 성당을 사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또는 한옥과 양식을 이제 혼합해서 퓨전식으로 이때 종탑만 따로 이제 한다든가 해서 한 것도 많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왕릉 같은 경우는 한옥 성당이었잖아요. 이 한옥 성당이었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헐려서 이제 다시 요즘 성당 만들었지만 그래서 요즘에 와서 다시 옛날 한옥 성당을 다시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이제 교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이제 성당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당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당 또는 이제 그 정교 회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당시 이제 그 조선교회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교육 사업하고 그다음에 출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교리 교육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또 신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 카톨릭 신학교, 우리나라 카톨릭 신학교를 근대적 학교의 이제 첫 번째라고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의 차원에서 그 학생들을 불러다가 교리 교육과 한문 교육을 하는 일종의 이제 서당 형식 학교를 많이 세우거든요. 그것이 이쪽 예비 학교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그 교리 교사들을 통해서 교리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글 교육을 하는, 그래서 기존 한글 교육의 아이라든가 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초등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 활동에도 많이 임했다. 그래서 보통 본당이 세워지면 본당 부석으로서 이제 초등학교가 세워지게 되고요. 초등학교 이제 초등 과정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까지 받아들여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이런 저희 교육 사업을 이제 벌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왕기에 이른바 이제 문명 개화 또는 애국 계몽 운동과 사실은 교회를 같이 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특히나 개신교가 이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함으로써 카톨릭에서도 개신교와 어떤 남들의 경쟁 관계 속에서 개신교와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라는 것 차원에서도 이 교육 사업에 이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녀들이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해서 수녀님 중심 여성교육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명동 성당에 옆에 있는 개성학교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인천에 있는 방문학교, 그 다음에 서울에는 또 수로 따지면은 특히 안성 지역에 있던 안법학교. 원래 안법학교는 원래 교회에서 먼저 세워진 학교가 아닙니다.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인지들이 우리도 군대 교육을 하게 되는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학교 교육을 이제 하는데 교회에다가 이 학교를 해달라고 이제 맡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성에 있는 공부시험에 같이 가서 우리가 자격을 내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천주 교회를 가르쳐도 된다. 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유지들과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워진 게 안법학교다. 그래서 안법학교의 의미가 안성의 안자를 따고 당시 프랑스의 한자인 법국을 따서 그래서 안법학교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근대 교육의 이제 대표적인 그 케이스인데 바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교육 사업에 나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카톨릭 같은 경우 재정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신자들이 가난하고 대부분의 이제 자금은 프랑스에 있었던 정교회라고 하는 평신도 이제 그 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자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특히 개신교에 비교했을 때 자금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 비교해 보면은 교육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열악했고 특히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에서는 좀 부족했다 많이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제 시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일제가 이 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제한을 가하거든요. 사회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제 양식의 자격을 갖춘 교사가 있어야 된다. 또 교과목까지도 철저하게 감시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들은 폐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육 개통 학교들도 일제시대 때 그전에 비해서 이제 좀 숫자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제한을 많이 받게 되었다. 하지만 천주교도 군대 교육에 있어서 마음대로 이제
참여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천주교가 우리 들어왔을 때 당시에도 선교사가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자에 많이 신경 썼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 책을 보면서 교육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성사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교리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강조해서 책을 배포하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주로 구조에는 손으로 베꼈었죠. 그러다가 이제 1860년대에 들어와서 베네 주교님이 이제 인쇄소, 즉 목포 인쇄소를 만들어서 목판을 찍어서 책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박해 때문에 모든 게 다 목판들 다 압수돼서 붙어버리고 되고 책도 다 흩어져 버리게 됐죠. 그러다 다시 이제 그 개항 이후에 선교사분이 들어와서 이 출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직도 이제 그 바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출판사를 일본에서 만듭니다. 일본에. 그래서 요코하마 나가사키 출판사를 거기 만들어서 거기서 책을 찍어서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대가 안정이 되니까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출판사를.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성소 활판소, 즉 서양식 이제 납활자를 이용한 거거든요. 거기서 책을 찍어내서 본격적으로 출판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교리서라든가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신문까지도 경영신문까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출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 뭐 수많은 카톨릭 출판사의 기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때고 또 아울러 당시 천주교가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 일반 민들을 위해서 복을 전파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에 항상 주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을 순한글 책들 그리고 신문도 보면 다른 신문들은 이제 물론 이제 수산문 신문이 있었지만은 보통 신문들은 한자들을 많이 섞었는데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한자보다 한글을 많이 싣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당시 신문들 중에서도 구독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1906년부터는 경향신문을 발급해서 이것은 신자들 물론 주 대상을 하지만 신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천주교를 알리고 또 더불어서 당시에 어떤 문명개화 등 애국개몽 운동에 발맞춰서 많은 이때 법률 상식, 근대 법률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파해줘서 많은 이제 호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이제 당시 그 애국개몽 운동에 큰 역할을 하다가 1910년도에 일제에서 신문이 다 폐간되거든요. 그때 경향신문도 신문은 폐간되지만 대신 천주교 잡지로 이른바 지금에 나와 있는 경향잡지로서 다시 이제 발급이 돼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경향신문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복권이 되고 우여곡절 그때 지금은 이제 천주교 관련성은 없지만 경향신문의 어떤 그 기원은 바로 이 당시에 나오게 됐다. 그리고 당시에 그 신부님들이 논설위원회 참가해서 논설을 씌워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계몽을 하고 교리교육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복음 전파 활동을 함에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회사업 운동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전부터 해왔던 거고요. 박희 시기 때부터 대표적인 게 이제 성령회, 즉 고아들을 이제 맡아서 기존의 성령회 활동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박희 시기 같은 경우는 고아원 시설을 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교우 신자한테 위탁을 해서 이제 기르게 하는 것이 이제 성령회 활동이었는데요. 이 활동도 이제 개항 이후에 다시 복귀가 되지만 이에 더불어서 독립적인 이 고아원 건물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고아원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블랑그 주교님이 시작한 게 바로 이제 고아원 시설을 이제 서울에 설치를 하게 됐죠. 나중에 이제 명동 성당 옆으로 옮겨와서 이제 고아원이 되는데 동시에 또 양로원도 만들어요. 그래서 양로원도 만들어서 고활동 노인들 특히 이제 신자 비신자 가릴 거 없이 다 맡거든요. 그래서 양로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운영비가 부족해서 결국 폐쇄하긴 했지만은 이 고아원 양로원 사업에서 매진하게 됨으로써 사업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양로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부님들 갖고 신부됐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그러면 수녀회의 도움을 받아 수녀들이 고아원과 양로원을 운영하는 방을 하자라고 해서 브람 주교님이 바로 그렇죠.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한테 요청하죠. 스님들을 파괴해달라. 왜냐면 당시 이 샬트르 수녀회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 스님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내달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수녀회에서도 좋다라고 해서 4명의 수녀를, 프랑스 본국의 2명, 그 다음에 중국 수녀 2명을 포함한 4명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것이 1888년도에 처음으로 이 스님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대울포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동에다가 이제 집을 한 채 이제 주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아원 사업과 양로 사업을 하게 되고, 동시에 고아원과 동시에 애들이라든가 노인네분들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일종의 진료소를 같이 병수하게 됩니다. 약국을. 그래서 거기서 병도 치료하게 하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근대적인 어떤 의료도 치료도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병원까지 발전하지 못했지만은 일반 뭐 시약소라든가 진료소 차원에서,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비신자들도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약물을 받고 해서 복음 전파에도 크게 기여했던 것이 바로 수녀님들이 하셨던 이런 이제 진료소도 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무료 장례를 해주는 거, 무료로 장례를 해주는 거, 이른바 연령의 활동을 이제 본격화합니다. 사실은 박해식 때도 이제 그것이 있었는데, 심지어 박해식 때도 이제 경상도 지역 같은 데에서는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천주교 장례식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다부르 주교님이 성안에 나오거든요. 물론 그것은 제한적인 거긴 하지만 개항기 오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이제 그 조직이 돼서 이제 가난한 신자들이라든가 비신자라고 할지라도 가서 도와주고 장례를 해주고 장례식까지 해주는 그런 것을 베풀어주게 되는데, 이것이 대구에서부터 본격화되거든요. 그것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인애라고 하는 어질 인자에다가 이제 사랑의 자를 쓰는 인애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면서 이것을 통해서 상부상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당시 천주교가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불효한 집단은 다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편견을 벗겨주는 것도 바로 이 무료 이제 장례, 그러니까 거룩하게 장례 예식을 보내라고 같이 이제 기도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천주교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효도하는 종교다 라는 걸 보여주고, 또 그 도움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신자들이 천주교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무료 장례 제도였다. 현재 연령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천주교의 어떤 전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들 보면은 진짜 장례가 나오던 십자가 이제 들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가면서 쭉 가는 모습 자체가 깃발 들고 천주교라는 걸 크게 들걸고, 이게 뭐 수십 명이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 자체가 마을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전까지 이제 수많은 박해 동안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10억 시성을 추려야 됐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증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순교자들의 이제 행적과 순교 사실을 증언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서 이제 교황청에 보내고, 또 본격적으로 순교자들의 시신을 발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미래 김대건 신부님,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했던 앵베르 모방 사타 신부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외국에 있었던, 그 다음에 베르네 주기님을 비롯한 병인 박해 당시의 순교자분들이 이때 다 발굴이 돼서 이제 그 명동 이제 성당의 지하 묘역이죠. 지금도 그 묘역이 기송돼서 거기에 유해들이 기본적으로 모셔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년대에 가면 다시 이제 여기 부산에 이제 김성환 대통령도 20년대에 10억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발굴돼서 이제 역시 이제 명동 묘역에 시신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죠. 이런 것이 개항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천주교회가 이제 발작이 되면서 15 희생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고 그 결과가 나중에 25년에 15 나중에 이제 1984년에 성인이 된 그런 기본적인 작업이 다 이 당시에 준비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천주교가 오랜 시기 동안의 박해를 이제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성장을 했지만 항상 이런 성장에는 또 어두운 그림자도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 시대 아니라 할까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 이른바 이제 교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이거든요.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교는 이제 그 천주교를 의미하는 거고 안은 보통 안건, 사건, 그러니까 천주 관련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도 일어나는 것인데 이 교회는 기존의 박해 시기 달리 박해 시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천주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법에 의해서 천주교를 금지와 박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교환이 발생된 시기는 그게 아니라 천주교가 이제 천주교 선교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은 되지만 그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방민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충돌 사건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재판까지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무리일으킨 사건들을 통틀어서 교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꽤 큰 사건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이 교회라는 사건들의 배경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배경은 비록 성교 사이에 인정됐다 할지라도 당시 많은 관리들이라든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천주교의 사악한 종교 또 천주교는 서양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천주교인들과의 어떤 알력관계라든가 갈등을 낳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선교사들 아니면 전교회장 또는 신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신자들을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신자들의 표현을 들을 때 그 신자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은 선교사까지도 이제 그 배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구타를 하는 경우 또 물건을 빼앗는 경우 또는 신자들 사이에 또는 신자들과 빈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다툼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또는 신자와 지방 관의 문제 대표적인 세금 문제 이런 것들 또는 뭐 구타 사건 또는 납치 사건도 꽤 많이 나거든요. 이런 등등의 심지어는 이제 묘지 사건들 뭐냐면은 당시 교회가 본당을 설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신자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의 묘지를 이제 수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신자들이 무덤을 그냥 함부로 파헤쳐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이전하라고 압박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도 신자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이제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선교사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천주교 외의 것들은 외 미신적인 것들은 전통적인 것들 다 미신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전통 종교를 공격하거나 또는 이제 그 이태원 장생이라든가 신목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당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허물어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요즘에 이른바 당군, 상, 목자듯이 그 현상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교화 사건이 일어나서 또 재판관에 가고 구타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화 사건이다. 근데 이 교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선교사들이 여기에 이제 보통 다 개입을 해요. 그 다음에 선교사 개입해서 선교사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에는 주교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주교가 다시 이 지방관에 대해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이제 관청, 요즘은 외교부 해당 관청에 가서 해요.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은 다시 교구장이 프랑스 공사관에 또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사관이 정식으로 이제 외교 문제를 제기해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공사가 프랑스 함대에 연락을 합니다. 프랑스 함대가 구담을 파견해서 제보한 게 딱 대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무역 시위까지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이 유리한 식으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해당 관리들이 파직되거나 또는 해당되는 신자 저쪽 가해자들이 이제 체포 재판을 받거나 또 배상금을 받게 되는 형태로서 이제 교화 사태가 많이 마무리된다. 이걸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그만큼 당시에 교세가 확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와 반비례로 확정과 동시에 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천주교가 부정적 인식인 또는 이런 공격적인 면인 반면에 천주교 측에서도 어떻게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 천주교 스스로가 천주교가 운명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것은 야만이라는 인식이라든가 천주교 신자들이 선교사의 이른바 백을 믿고 선교사를 의지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선교사들이 천주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무조건적으로 신자편을 들어주는 이런 양상들이 이런 갈등을 크게 증폭시켰다. 그래서 특히 1895년에 들어서야 되면은 당시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프랑스에 상당히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천주교의 위치가 급부상해요. 그래서 미텔주교가 고종 황제를 이제 아련하고 실제로 고종 황제가 미텔주교한테 프랑스와 외교적 협력 관계를 부탁할 정도로 일종의 민간 외교사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교구장이 이제 세력이 세고 선교사들이 힘이 세니까 이 선교사들이 일종의 이제 양대인이라 불리는 서양 대인이라 불리는 그러면 이제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가 지방 관에서도 선교사들을 함부로 못 건드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거기 발맞춰서 이 못된 신자들이 또는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천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이제 힘을 믿고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로 천주 신자들이 약탈당하고 구타당했다면 이제 반대로 천주 신자들이 가서 약탈하고 구타하고 돈 뺏고 또는 관리 앞잡이에 대해서 이제 횡포 부리는 그런 역할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천주교가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저기 가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 내가 이때까지 당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가면은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 해서 천주신자가 늘어난 반면에 반대로 천주신자 때문에 제가 이 불이익을 봤다. 라는 사람들은 이가 갈리는 거죠, 반대로. 또는 천주신자의 이런 행태의 모습에 저것들은 뭐냐. 천주교 믿고 행패 부린다. 라고 하는 걸 실망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주교에 대해서 반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극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빛과 그림자죠. 교세는 확정되게 하지만 또 반대로 반그리스도교, 반카톨릭적인 분위기도 함께 커져나간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 개항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개신교의 관련성. 그러니까 당시에 80년대 이후로 개신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개신교, 천주교가 이제 이른바 이제 경제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와 또 천주교 사회도 이제 갈등 관계가 생겨서 교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황해도 같은 경우인데 황해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유명한 빌렘 신부님이라고 이제 안중근사 바로 이게 빌렘 신부님이 황해도 일대를 종교가 되는데 그 당시 황해도가 거의 뭐 해마다 100%씩 신자가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열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안중근과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우의 사람이 협력 관계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안중근도 전국 여기 황해도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규를 했을 정도로 황해도가 엄청나게 이제 정규열이 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빌렘 신부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관리들조차도 성교사 너무 나댄다 싶기만 하면. 그래서 1901년에부터 1906년에 가면은 국가의 반천주교 분위기가 확대됩니다. 실제로 천주교들을 이제 구타하거나 천주교 반대 움직이 나고 거기에 개신교가 같이 껴요. 개신교들도 껴서 같이 이제 그러니까 개신교와 지방 관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 합세해서 천주교를 압박하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 횡포 볼트 천주신자들이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빌레헴 신부도 소화해야 됩니다, 잠시. 그래서 이제 또 조용할 때가 좀 있어라. 그래서 16년도에 해결해서 다시 빌레헴 신부가 가지만은 이미 교세는 한풀 꺾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은 개신교가 이때부터 오히려 황해도일 때는 교세가 확장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했다. 또 대표적 사건을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당시에 지도라고 해서 지혜로 지자에다가 삼도자 쓰는 지금의 신안도, 신안반도, 그러니까 신안섬, 신안군 지역인데 지도. 요게 이제 군수가 세금을 막 뜯어내니까 신자들이 못살겠다 해서 선교사들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가 조세 보니까 이 지방 하나가 막 세금을 막 뜯어내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군수에 대해서 군수랑 천주교랑 서로 대립을 해요. 그래서 막 서로 막 보고 올려 난리 나는데 결국 천주교 측에서 보고를 올려와서 그걸 영향을 행사해서 이 군수가 파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지도가 목포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천주교가 못된 관리를 쫓아냈다라고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정교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요거랑 또 반대되는 게 바로 제주도 사건입니다. 1901년도 제주도 사건. 원래 제주도는 이제 그전에는 이게 이제 지방 관아가 이제 알아서 세금을 매겼다가 대한제국이 들어났는데 그 후에 고종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 따로 봉쇄관에는 이제 뭐랄까 이제 직접적으로 파견되는 관리를 전국 각지에 보내서 세금을 이제 걷는데 이 제주도에도 봉쇄관을 보내거든요. 근데 봉쇄관인 사람이 세금만 거둘 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세금을 이제 뜯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근데 이 문제는 이 봉쇄관에서 원망을 많이 하는데 이 봉쇄관의 앞잡이가 어떤 사람 앞잡이했냐면 바로 천주교 신자들이 앞잡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세금을 뜯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상당히 많은 미움을 받아요. 거기다가 당시 제주도에는 자체 향촌 자체 조직이 있었거든요. 상무사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보호구상 조직인데 이 상무사에는 이 상인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제 사족들,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하고 집안 향리들이 다 합쳐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봉쇄관에 대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쇄 나중에는 혼자 도망가요. 봉쇄관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화를 풀 상대가 이제는 그 앞접이었던 천주교 신자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상무사가 이쪽에 민군, 그러니까 이쪽에 군대를 조직해요. 민군. 이 민군 조직해서 이 천주교 신자들이라든가 그 공군 앞에 사람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읍성을 포위해요. 나중에는 결국 제주 읍성이 열러 풀어지고 민군의 제주 읍성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제주도에 있던 그 신자들이 수백 명이 이때 학살을 당합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관리들이 이제 보호해줘서 다행히 이제 피해는 안 입었지만은 많은 신자들이 이때 희생이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프랑스 또 군함이 이때 파견돼요.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으니까 결국 발라의 주모자들은 끌려와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죽은 신자들의 이제 유해를 수습해서 황사평, 지금 황사평에다가 무덤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903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이 경우는 아까 된 것처럼 천주교 신자들이 이런 탐관 우리의 이제 앞잡이가 돼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천주교 측에서도 이른바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른바 이제 이걸 이제 가탁 교인이라고 해요. 가탁 교인. 가탁 이제 거짓으로 이제 의지했다는 걸 가탁 교인하고 또 이른바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이거 폐단을 교패라고 해요. 교패. 교회 폐단. 근데 악행에 대해서 이제 골칫거리가 나서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무 집행을 이제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많아서 특히 복사. 그러니까 바로
선교사 옆에 모시던 목사들 중에 그 권력을 항상 그 마름이 더한다고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 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행포를 부려서 같은 신자한테 행포를 부려서 뭐 싸움이 나가 그런 경우가 부지불식이었고 회장단 이거 어떤 보니까 아여자를 납치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성교사한테 항의를 왔어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회장하고 그 패거리 그짓 한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교사도 골치 아프죠. 이런 인간들이. 근데 성교사들 기본적으로는 좀 옹호할 편이니까 성교사들이 이른바 못 시켰으면 그렇겠느냐라고 편들어준 성교사들도 있었어요. 이거 조선에서는 뭐 은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편들어준 성교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공사가 죽여보고 왜 그런 사람까지 이제 옹호해 주느냐 그러면 더 프랑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라고 항의할 정도로 근데 기본 성교사들 입장은 이 사람들 우리 보호를 받고 우리가 맞다 우리한테 보여줄 임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거기다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그 천주교가 상당히 좀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천주교 신자 내부의 모습으로 이제 구조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천주교가 남자 천주교가 1906년 5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변환기를 맞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을사보약이라 불리는 이른바 이제 일제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사실상 식민지화 길을 가니까 프랑스의 영향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중에 프랑스는 상당히 그 강한 그 제국주의 열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공사들도 기본적인 종교 보호라는 원칙을 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프랑스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든가 경제 이익을 얻는 데도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정보도 얻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이권 그래서 실제로 고종 황제가 그 이른바 이제 이권을 마구 이제 서양 집에 넘겨줄 때가 있었잖아요. 뭐 경리서 넘겨주고 이럴 때, 이른바 퍼주게 할 때, 봤더니 이때 프랑스도 한 달에 끼거든요. 그때도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그 러시아와 동맹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1895년에 청일전쟁으로 이제 청나라가 떨어나가고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다 장악할 때 보였는데 이때 거기에 대해서 딱 나선 게 러시아죠.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간섭함으로써 이제 일본을 저지해버리거든요. 이때부터 러시아와 일본 서로 이제 대립하게 되는데 1905년 이제 그 러일전쟁까지 이때 프랑스는 러시아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러시아가 한패가 돼서 일본과는 좀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기본적으로 러시아 쪽이에요. 친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또 이런 분위 같은 경우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편드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경항천에다가 조선 선교사 단체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1905년에 이제 을사보호조약 이후 프랑스형이 약화되고 공사가 철수하게 되니까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미텔 주기를 비롯해서 프랑스 파리방 종교회가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른바 수용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명분은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서로 따로따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통감보다 이제 총독 부에서 수용하는 정치, 그리고 정치적인 색채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책으로 확정립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용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교환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왜냐면 교환 자체가 선교사라든가 프랑스 공사관의 어떤 뒷배경 이성이 가능했던 건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교환 자체로 이제 없어지게 되고, 카톨릭도 이전에 공격적인 모습에서 벌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자기 이제 보호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로써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신자들이 그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아울러서 이 교환이 한창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이제 계속 골문을 쌓기를 보여요. 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천주교와 교회 측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1899년에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와 이제 천주교와의 처음에는 그 교섭을 관해서 나온 게 1899년대 교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체결은 기본적으로 신화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고 대신 선교사들이 지방왕과 충돌하지 마라. 그리고 교인들 잘 단속해라. 라고 하는 상호 협정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약을 맺으면서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01년도에는 아까 제주도 교환이 일어나니까 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체결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주교가 그 정부 차원에서 선교사들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 천주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04년도에는 이른바 선교조약 또는 이제 교민 범법 단속 조례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프랑스 공사와 정부가 체결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종부끼리. 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선교 자유가 이제 100% 완벽하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치와 교회 분리, 정교 분리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교회 활동 외에는 간섭하지 마라. 그렇죠? 반대로 그 정부에서도 선교사 내부의 교회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교민조약을 이때 맺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 형태가 그 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세계사 측면 또는 세계교회 측면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프랑스 공사관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 왜 그랬을까?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종교 보호다. 이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종교 보호라는 것은 보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바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특히 이제 그 동아시아를 진출하는 프랑스가 자기 어떤 제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영광을 드높인다. 즉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즉 카톨릭 문명을 세계로 전파시킨다. 결국은 프랑스의 문화죠. 프랑스의 문화, 프랑스 문명을 전세에 전파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명 전파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울러서 따라오는 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선교사 보호라든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적인 이익까지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프랑스의 외교 정책이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프랑스 내부적으로 보면 정교 분리 원칙도 있고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세력이 약화해가고 있었거든요. 정치적 세력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천주교 세력들은 이제 거기상에 물러서게 되고 1905년 가면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세속적으로는 이제 카톨릭 교회가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게 되는데 그와는 상반되게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종교보호를 내세우면서 프랑스의 이익을 추구해 나갔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프랑스 본국에 보호를 요청하고 보호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나 성의 자유를 확보해 나가는 협력관계가 19세기 특히 1840년대 아페네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게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종의 이제 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 속에서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조선, 일본도 그렇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아까 86년도, 1960년도 조약 맺을 당시에 선교사대 보호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 확보, 그 다음에 뭐 배상권 이런 거를 다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도 그걸 요구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당시 외교부와 또는 이제 프랑스 극동 함대가 필요하면 항상 출동해줘요. 그래서 이게 함께 세트가 돼서 이제 프랑스의 외교 문화 정책을 주도해 나갔다. 이것이 이제 당시 프랑스의 종교보호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했던 의사보호적 이후로는 이제 프랑스 영향이 세트가 되면서 프랑스 18해방 정부의 스스로가 조선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했던 원칙은 정교분리 원칙 속에서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부라는 것은 나중에 일제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개항기 때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분당 또는 교구가 활성화되고 지금 정교구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또 기존에 어떤 그 전통적인 세력과의 갈등 또는 기신교의 갈등 또는 그런 걸 통해서 그 프랑스와의 갈등 속에서 어떤 또 어두운 측면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일제라고 하는 새로운 식민지라는 정세 속에서 카톨릭 교회가 정부는 일제, 일본, 그 다음에 교회 장상은 프랑스인,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 조선이라고 하는 삼중의 구조 속에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서 조선 한국 카톨릭 교회가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일제 시기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